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광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 또 답변을 듣고 또 각 후보의 공약까지 들으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과 나라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분들도 모든 질문에 심사숙고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요.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른 순서대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있고요. 또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 또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토론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서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또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마이크의 전원이 꺼지게 되니까요.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역시 추첨에 따라서 최현일 후보자, 김영주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겠죠. 바로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 또 비전을 듣기 위해서일 겁니다. 때문에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또 비난성의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첨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순으로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부터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영등포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영등포 이젠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현일입니다. 여러분, 심판해야 바뀝니다. 윤석열 정권 2년,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이고 원칙과 상식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은 횡행합니다. 서민 경제는 힘들고 외교 안보는 빨간불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민생 안정, 민주주의 회복, 정권 교체를 다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가 절실합니다. 저 최현일은 지난 민선 7기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영등포구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특히 영등포역 앞에 불법 노점 정비를 비롯해서 쪽방촌 정비 사업 등을 평화롭게 추진하여 50년 만에 지역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일 잘하는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탁 트인 정치,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정권 심판, 세대 교체, 새로운 영등포, 저 최현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최현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기호 2번 김영주입니다. 저는 소속당을 바꿔 출마하기까지 깊은 고민을 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대한민국과 영등포의 발전 그리고 주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해왔고 권력에 줄 서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 주민께 저의 의정활동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위 20%라는 오명을 쓴 채 정치를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셨던 주민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중단 없는 영등포 발전을 위해 김영주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등포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주민들께서 지역구 3연임을 만들어 주셨고 능력 있는 일꾼, 영등포 일꾼이라는 호칭도 붙여주셨습니다. 김영주는 자신 있습니다. 영등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년 동안 영등포에서 살아온 그리고 영등포에서 정치하고 있는 김영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는 잘해왔습니다. 영등포를 서울 3대 도심으로 격상시켰고 선유고가를 철거했고 도심숲 공약을 지켜서 여의도부터 지금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을 유치해서 말이 아닌 성과로 주민들께 증명해 왔습니다. 김영주는 해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더해 영등포의 숙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시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경기 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수출과 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재작년 4.1%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과의 대중 무역 수지도 2023년에는 수교 31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영주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국가적인 차원과 영등포 지역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민생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도 둔화되고 내수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AI, 자동차 산업 등 모든 국내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 경제 활성화에 직결적으로 되는 안보 자원입니다. 현재 경쟁국들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패권 경쟁 중이지만 우리는 세액 경제도 아주 대단히 미흡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R&D 지원 등 국회는 이를 받침하기 위한 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기술 및 소재 분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연계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랍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등포 지역 차원 제가 총선 공약 중에 하나 국립 한예종 유치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 공약 때 말씀을 드리고 한예종을 하면 5천 명의 직원이 영등포에 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최현일 후보 답변 시작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사과 하나가 1만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경제는 폭망,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습니다. 수출은 지난 20년 동안 흑자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수백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서민과 중산층 살림 사례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등으로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미래 먹거리 R&D 예산마저 수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 개발 예산, R&D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미래 모빌리티 공강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기술 보호 강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활로 지원, 수출 증대 지원, 제3의 벤처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주 후보가요. 최현일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단순히 문화 공연만이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약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1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일자리도 2,000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현일 후보가 구청장 시절에 2022년 2월에 MOU를 맺지 않아서 이게 무산위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 MOU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MOU는 신사 협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지방선거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력의 부재입니다. 구청장이 퇴임하고 나서 제가 퇴임할 당시에 제가 구청장 당시에 물레동 공공부지에 대해서 구유지를 무상으로 공용하는 결단을 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김용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거의 다 된 밥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임하고 나서 강경 노선, 현 최영원 청장 퇴임하라. 그리고 구의원들이 단식하고 오로지 강경 노선, 대화와 설득, 타협의 정치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 사선 의원이었으면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했어야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도 김영조 의원님과 같은 당에 계실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으로 가시고 나서 제2세종문화회관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럼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 토론회 24회를 개최하고 1,000조가 넘는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소요 예산도 1%에 불과한 13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금 과거 민주당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최현일 후보께서 정말 주민이 보는 이 TV 토론 앞에서 거짓말하십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요 2012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후보가 최현일 후보한테 MOU를 맺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놓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날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다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복원하는 그 추진위에 가서 텃밭에 가서 본인이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MOU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협약서가 되지만 마지막 MOU였습니다. 이 MOU를 맞으면 그 MOU는 5년마다 재사용하는 그 영등포 소유의 텃밭에 있는 땅을 영구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도 거짓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야당 후보가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게 셧다운을 됐을 때는 경제 활성화를 해서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지만 지금은 그와 다릅니다. 25만 원을 그 국민들에게 줄 때 여당 대표도 아니고 지자체장도 아니고 어떤 재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30년에서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아리백이 있죠. 아리백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먼저 최현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아리백이 뭐죠? 라며 재생에너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10여 년 전부터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 형태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에서 50%를 넘는데 우리는 1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상품을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제 흐름에도 맞지 않은 온전 광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생존 문제, 국가 최대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가와 기업 생존을 위한 아리백 국가 실현 목표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 달성, 선진국의 탄소 무역 장벽 강화에 맞춰 신속한 탄소 배출 축소로 국가 경쟁력 강화, 광역공별 월 3만 원 청년 패스, 그리고 월 5만 원 국민 패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삭감된 아리백 예산을 원상복구시키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영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수출 규제와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내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도 변화되고 있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아리백 캠페인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달할 만큼 고가여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9%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원자력, 청정,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도 적극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점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어서 2021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도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이 국제적 확산을 목표로 작년 6월 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출범시켜 올해부터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무탄소 에너지 같은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에 온전 강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연수 해양 방류에 대해 안전이 확보되었다며 사실상 방류를 승인했고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영주 후보께서도 민주당 의원의 시절에 계실 때 국회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셨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후보님의 의견 지금도 변함이 없는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먹거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보면요, 2023년 레디언트 에너지 그룹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 프랑스는 찬성이 50%고요. 반대가 25%입니다. 미국은 찬성이 46%고 반대가 2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과가 참 흥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한국의 찬성이 45%가 나왔고요. 반대가 28%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설문조사가 나온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나라의 풍력을 이용하거나 또 태양광을 이용한 그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너무 좁고 일조량도 적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정말 이 국민들이 불안감, 이 원전 설계에 대해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력을 키우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를 대안을 하려면 정말 잘 설계해서 원전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영주 후보께서 최현일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석탄에 의존하는 그런 연료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요. 앞서 후보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 후보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RE100은요. 이건 국가 간의 협약이 아니라 민간,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추진한 거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경기도 용인인가요? 삼성에서 반대초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RE100 문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결국은 미국인가 다른 나라 RE100이 잘 지원되는 재생에너지가 잘 지원된 나라로 갔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RE100 문제는 이제 이거는 우리 국가 생존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했듯이 원전 물론 에너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위험이 놓여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RE100이 되지 않습니다. 원전으로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사용한 물건 만들기 쉽죠. 그렇지만 지금 석탄, 탄소 중립, 기후위기, 온난화 이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석탄 이런 경제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RE100 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 대국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 일본, 또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고요. 또 경제,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 후보자들의 핵심 외교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김영주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그 중심에 있는 한반도의 외교 안보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강대국 간의 간접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므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 간의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제1야당 대표가 양안 관계를 놓고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쉐쉐 이러면 되지 라는 발언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뭉갠 굴욕적인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망언으로 생각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외교안보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라는 외교 원칙까지 훼손하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 소수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입법으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최현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영학적 위치와 국제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필요로 합니다. 역대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상호 협력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도발 방지, 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도주 대사라는 명칭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취임 25일 만에 하차했습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가르기식 이념 외교, 그리고 그 결과 대미 외교에서 국익이 실종하고 대일 외교도 국민의 자존심 상처만 남겼습니다.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한중 수교 30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반적 협력 관계는 무너지고 냉전 시대 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주변 사각 외교의 재편과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하겠습니다. 초당적인 대북 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평화와 경제적 국익을 확보하는 외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당당한 대일 외교 실현시키겠습니다. 전쟁 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제안보 위협은 이제 무력뿐 아니라 경제 분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등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저는 간첩 행위 주체를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간첩법을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이 최현일 후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안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념을 초월한 거죠. 그때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책 없이 이렇게 군사적 지원, 물론 그런 것도 우방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세련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돼가지고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고 또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데 그 부분에서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물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10,000원이고 대파 가격, 과일 가격, 식료품, 장바구니가 가볍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 거는 결국은 외교안보, 이런 정치 분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가든 수출과 이런 수입 분야, 이런 무역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결국은 외교안보가 경제다, 그리고 같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민감한 양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 대만 문제, 전세 문제다. 또 미국, 일본에 편중된 이념 얘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 무기 파병 가능성 언급으로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 불편한 언급으로 중국 러시아 관계가 악화됐는데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서 김영주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앞서 우리 최현일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에
사과 배값이 오르는 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잠깐 거론하고 가면 세계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사과 배값이 오른 것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 한 적도 있었고 파 한 단에 12,000원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물가 오르는 게 외교 안보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그리고 또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후보께서 얘기하신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정책을 잘못할 때 국회가 견제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국회 외교통일 상임위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는 무기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께서 우리 국익에 반해서 가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견제를 할 것이고 또 국익을 위해서 저는 2030 부산 엑스포 당시에 야당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아프리카 그리고 저 남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없는 경쟁, 외교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 안보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늘봄교실 정책 활성화 보완 방안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하는 초등학생은요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 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미하다는 평가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늘봄 교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최현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을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가 수개월 동안 대기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는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의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 없이 무작정 전국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한다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예산을 지원하고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교사를 확충하고 유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결국 온 동네 초등 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격언처럼 국가, 지자체, 교육청 3자가 협력해서 초등 돌봄의 국가 지원 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20여 년 전에 시작한 방과후 학교가 금년부터 늘봄 교실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교육의 틀에서 학생들에게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호응이 큰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 교실의 아이들 지도가 대부분 현역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규 수업 과정을 담당하면서 아이들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늘봄 교실 관리 책임까지 하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다 보니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봄 교실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처우 교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지원 역할과 지자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시한 늘봄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서 시급히 법률을 통과시키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돌봄 교사를 활용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을 예체능을 전공한 청년들을 아이들 예체능 교사로 돌봄 교실에 활용하면 좋을 방안이 하나의 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아이 돌봄 서비스 부족입니다. 황혼 육아라고 할 정도로 조부모 분들의 육아 부담이 진짜 상당할 정도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조부모 육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늘봄학교 국가 돌봄으로 나가야 한다 했는데 국고 예산 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교사들에겐 대통령실에서 예, 법적 대응을 겁박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국민의 기만 아닙니까? 네, 그 늘봄 교실에 대한 거는 정부도 해야 되지만 특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육아 또 공교육에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로 전락하는데도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학교와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초봄학교 돌봄은 아이들 학부모 경력 단절, 특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너무 높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맞벌이 부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꿔야 될 것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단계적 전면 무산을 확대를 해서 25년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취약계층, 그리고 26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27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지원할 수 있는 늘봄학교 특별법 제정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늘봄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봄 교실과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구청장 시절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센터장들이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늘봄 학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국고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게 바로 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 돌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청장 시절에 그 키움센터를 13개소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 갑 지역에 한 5-6개 정도 있었던 걸 합니다. 키움센터가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 동네 초등 돌봄의 아마 시작의 어떤 하나의 예시라고 좀 봅니다. 그 당시에 거기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유유 공간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그 학교를 끝나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보호를 해주고 또 그 학습까지 해주는 키움센터를 지자체 차원에 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공간의 문제였습니다.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석구석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찾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빈 유휴교실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이돌봄 서비스 온 동네 초등 돌봄이 향후 국회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0초라는 질문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안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공통 질문은 저출산 해결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3년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지방 소멸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과 또 저출산이 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이내의 답변입니다. 먼저 김영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훗날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5년 전 성인 3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30년에 성인 1명이 어르신 1명을 부담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를 잘 키울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고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 마련, 출산 비용, 돌봄 무상 케어, 교육 비용 등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 책임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본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을 시리즈로 8개를 대표 발의해서 4개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유산, 사산, 산모 심리 상담 치료 등 지원을 가능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복지 공약으로 24시간 진료 가능한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72, 세계 최하입니다. 국가 존립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모든 현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 보육, 일자리 등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그런데 저는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화위복,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 대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우리 아이 보듬 정책을 내놨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는 지원 주거 대상을 7년 차에서 10년 차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지원금도 10년 만기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는 고령화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할 수 있는 입법적인 향후의 국회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청년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2020년 청년센터 민간 위탁자로 자격 요청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결국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감사 피해 업체와 행정소송 이런 게 진행됐는데 청년 지원 산업이 3년 가까이 전면되면서 임대료가 1억 원 손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청년센터 분야는 제가 제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는데 그 정도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청년 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좋아서 특히 영등포동과 당산동에 또 청년 또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주거,
청년들의 보육이나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등까지 영등포구에 살면 그런 문제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영등포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다 되신 거죠? 네. 예. 그럼 최은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 서울 공약을 부추겼습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지방시대 말하고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만들겠다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후보님은 국민의힘 이제 소속이니까 알 것 같아 묻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방시대입니까? 메가 서울입니까? 예, 역시 최은일 후보께서 국회의원 경험이 아직 없으셨기 때문에 국가 정책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메가 서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등포가 51%가 영등포 전체 세대 중 51%가 단독 세대입니다. 그 중에 50%가 또 청년 단독 세대입니다. 이들이 영등포에 거주하는 거는 교통이 편리해서도 있지만 영등포에 원룸, 오피스텔 이런데 그냥 박혀 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결혼을 했을 때 아빠 휴가를 동원할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하는 배우자에게도 이걸 허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이 지금은 정말 지자체나 국공립조리원이 없습니다. 이걸 신설해서 젊은 청년 부부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2분 동안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는 30초 이내로 3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답변 시간 1분 30초는 확보가 됩니다. 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최현일 후보 먼저 2분간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남권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로의 재도약을 위한 으뜸 도시 영등포 3대 핵심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메가 교통 허브 도시 만들겠습니다. 영등포역 경부선, 당산역 2호선 철도 지하화 그를 통해서 주변 환경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를 신설하고 경부선 열차를 증편하겠습니다. 영등포 로타리 고가 등 노후한 고가차도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과 활력이 넘치는 교육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안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 적극성을 강화하고 국가 정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상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민생 제대로 챙겨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을 조기에 완성하고 중공업 지역 활성화 계획으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자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돌봄과 배려의 상생복지도시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하겠습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월 3만 원 대중교통 청년 패스 등의 청년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4년 연속 공약 실천 최우수 등급받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일자라는 정치였습니다. 탁트인 영등포의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가 으뜸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제 공약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공약은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공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듣는 네. 시간 가질게요. 그 후보께서 제일 중요한 그 당산역 그 지하화 그 이 경부선 아니 지하철 2호선에 대한 공약을 거셨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을 경부선으로 지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국가 사업입니다. 야당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산역 도시철도 지하화하고 경부선 국철 지하는 우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이번에 그 국철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도 우리 민주당의 그 의원님이 이인영 의원님인가요? 아마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 김용주 의원님도 민주당 계실 때 함께 통과된 법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없는 법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 후보,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함께 경쟁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초당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그 사업입니다. 향후에 국회에 가서 이러한 부분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진력입니다. 제가 구청장 초선 때 영등포역 앞에 불법 노점을 정지한다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수십 년간 했던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저는 소신과 일머리를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정치는 일머리입니다. 추진력입니다. 비전입니다. 어떤 선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뭐 경부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당산역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뭐 우리 여야 없이 발로 뛰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철도, 우리 교통 그리고 광역 버스 중심 그리고 교통의 중심답게 제대로 성장하는 메가 교통 허브로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후보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는 아닙니다. 그 지금은 질문이 세 번 할 수 있거든요. 네. 최현일 후보에게 네. 공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아. 질문을 해주시고 네, 세 번째 네, 질문 네. 끝난 다음에 공약 드릴게요. 제가 약간 네네. 혼동이 예,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최근에 최현일 후보의 그 선거 공약 현수막을 보니까 국회대로 실개천 도심숲 조기 완공한다 걸렸습니다. 그 제 공약으로 여의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중로 노점산 재정비다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영중로 노점산 재정비 2015년부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 다시 건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노점 정비는 아마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근데 진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다 좌초화됐고 결국은 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청장 오고 나서 2018년 7월부터 시작 2019년 3월건가 정비에 8개월 만에 정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는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2세종문화에 관련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시작한 사업 민주당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김영주 의원님께서 그 당시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제2세종문화회관 물레동 제2세종문 논의가 지금 아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영주 의원님의 내가 공보를 꼼꼼히 봤는데 제2세종문화회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물레동 공공부지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정치인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을 옮겼다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구청장을 만나고 했더라도 본인이 추진한 사업 또 전직 구청장 했던 사업은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당을 바꿨다가 해서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김영주 후보가 이제 최현일 후보에게 세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세종문화회관의 국회의원 역할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냈고 그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에게 계속 문서를 보냈고 그리고
그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한 번에 부결된 거 2번까지 해서 국회의원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지자체와 서울시 사업입니다. 노점산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본인이 이뤄낸 성과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그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또 그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의원님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당을 바꾸서만 같이 갔다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물레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없으십니다. 아까 이제 노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구민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김영주 후보가 기다리시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2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서울역보다 영등포역이 먼저 개통을 할 만큼 일제시대 때 도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요지가 되고 일본이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많이 짓기 위해서 영등포 특히 물레동 중심을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공업 지역이 아주 핵심인 그 영등포 우리 기계금속단지 통이전을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대학교가 없는 영등포에 국립한국종합예술학교를 유치해 문화교육도시 영등포를 완성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3월에 한예종 교원이 5,000명입니다. 이분이 상주하게 되면 단순히 영등포가 문화교육지역뿐이 아니라 그 상권이 형성돼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리고 세수가 많이 들어와 갖고 그 부가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역량으로 우리 대한민국 소아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해서 아동과 그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당산일동 영등포역 아톨 시유지 주차장에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영장에 있는 6번째 스포츠 건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번의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양평 일동 유수지 자리에 수영장, 헬스, 실내 골프 등 주민 선호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현일 후보가 이제 3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제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봤습니다. 보니까 선거 책자에 물레동 공공부지 문화예술 시설을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과거 민주당 소속일 때 물레동 제2세종문화를 되찾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물레동 원안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영등포 예술전당을 추진하겠던지 뭐가 진실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의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구청장 시절에 저는 예산을 우리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통해 갖고 설계 공모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MOU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아까 말한 데 토지 사용권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최호건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8월에 서울시에서는 또 한 번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그 사업을 인천에서부터 쭉 한강 하류를 끌고 오면서 그 서울링 그리고 또 이 크루즈가 다니는 서울항 거기에 이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아닌 여의도 공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올해까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 타당성이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11월까지 아직 그 세종문화회관 부지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타당성 검토 행안부에서 나온 그 종합투자심사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 여의도 부지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지자체장으로서 하지 않은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현일 후보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답변하신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좀 다시 얘기하고 여기 또 공약에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물레동 1사가 기계금속단지를 통이전하겠다. 또 다른 책자 공간에 보니까 그 같은 공간에 첨단 산업밸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한여종을 하고 첨단 산업밸리가 있다.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물레동 기계금속 그 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 3월 7일에 최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그 두 시의원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젓가락만 얹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물레동 기계금속 타당이 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지금 최첨단 여러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후보가 되면서 영등포에 종합예술학교가 없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그거를 추진하면 좋겠다. 이래서 보니까 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유치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송파가 일찍 뛰어들었는데 송파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과 과천에서 그거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도심 그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해서 한예종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이 그걸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당시에는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도심숲도 제가 공약에는 없는데 제가 중간에 공약을 걸어서 그거를 숲이 없는 영등포에 색강이 흐르는 도심숲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그 실천에 옮겼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아직 기계금속 자리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일 후보 세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시작한 사업 김영주가 끝내겠다는 책자에 나옵니다. 민주당 시절에 약속했던 제2세종문화회관 이제 국힘으로 가셨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3월 10일 면담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등포에 와서 3월 19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제2세종 건립 지원 아끼지 않겠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또 희망 고문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영등포 유권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렵게 제가 고 박원순 시장을 3번이나 만나고 진행 과정을 다 의정 보고서를 통해서 가정으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열정, 의지 누구보다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최현일 후보가 노점산 재정비 관련해서 본인 업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영등포가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격상된 게 2015년입니다. 그때 영등포의 그 조기령 구청장이 영등포역 정비 사업으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중로 노점 사업, 재정비 사업 서울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2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전국 철거민 연합회들이 계속 와서 시위를 하고 이게 시작이 늦게 됐습니다. 먼저 이 아이디어를 2, 3년 동안 하고 예산을 미리 영등포로 갖다 놓은 그런 그 구청장이 이 사업을 한 건지 본인이 와서 시작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테이프를 끊고 임기 내 이거를 했던 이런 사업을 후보가 본인이 추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영등포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유권자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의 선거 공약과 질문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역 현안은 이겁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1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대방역부터 신도림역까지 약 3.4km 구간의 지하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철도가 지하화된 상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 개발 방안 그리고 조속한 개발 추진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활용은 정말 제가 간절했습니다. 영등포가 중공업지역이라 개발도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본동, 신길삼동, 도림동 이쪽 주민들은 우리 경부선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도 어렵고 소외됐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또 현실로 있고요. 그래서 경부선 지하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지난 1월 저도 공동 발의를 해서 지상철도 지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대선 후보들이 그냥 의뢰하는 공약이려니 했던 그런 게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번번이 무산된 철도 지하 공약과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여당에서 하는 겁니다. 3.4km의 경부선 영등포 구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던 제 공약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영등포 개발이 안 된 철로 주변의 양옆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고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부선을 지하화하게 되면 영등포역에서 첫 삽을 뜨겠다. 그런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힘 있는 집권 여당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현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영등포는 상부 철로로 인해서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법이 제정되었고요. 최근 국토부가 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사업성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철도 지하가 쉽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 상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임 기간 추진했던 쪽방촌 정비 사업과 연계를 해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하겠습니다. 또 상부 공원에는 공원과 주택 그리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 주거,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절실합니다. 상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한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AI 4차 산업 시대에 혁명 시대에 맞게 첨단 산업 예를 들어서 e스포츠 경기장 등 이런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그러한 좀 정책도 사업도 마련해 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시 경쟁력 향상, 지역 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리브고슈라고 해가지고 철도 부지를 테크화해가지고 전략 공유인데 그러한 선진 사례 잘 해서 우리 국회 가서 잘 처리해내겠습니다. 네. 이제 상대 후보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후보가 30초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현일 후보가 쪽방촌 정비 사업을 본인이 했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쪽방촌 정비 사업은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LH 사업이지 영등포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본인이 MOU를 그 판을 들었습니다. 1차 발표에 물레동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동만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에 제가 요청을 해서 물레동도 뒤늦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 답변인가요? 네네. 그 당시 쪽방촌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아마 그 신촌에서 구청장들과 또 그 김학미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학미 장관께 쪽방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진 찍기용 그리고 선심성 그런 일회성 그런 정책이 아니라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위한 한 걸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또 김영주 의원님이 또 지원을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쪽방촌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아마 제가 이제 그때 퇴임 이후로 아마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 않은 것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입법적으로 예산, 국가 예산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는 우리 영동포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청문화 지역 비용이 듭니다. 근데 비용 조달이 있어서 국민의힘은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해서 그 수익으로 50조 원 마련해가지고 하겠다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유재산으로 50조 원으로 80조 원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산이 없는 우리 영동포 녹지곡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부원 전부를 개발해서 수익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님의 그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국가 재정에 이 철도 지하에 50조 원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개발이 가능하게 법이 통과된 거고요. 영등포역이 지하화됐을 때 이 지하 100m의 공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가 KTX 호남선 출발도 아니고 경부선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이유가 영등포역이 현재 지상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부선 아니 호남선 지하를 용산으로 그때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부선 지하가 되면 그 지하에 100m 밑에 그 지하철로가 건설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남선 출발역을 만들고 그 지상은 저희가 녹지 공간을 이용한 민자도 가능하고 국보도 가능한데 이게 금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인가.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올 연말에 각 지자체별로 집계를 해서 서울시, 경기도 뭐 여러 군데서 그거를 국토부로 넘기면 국토부에서 사업성,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영등포에 오셔서 영등포를 먼저 하겠다 하는 것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번에 상대방에게 개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현재 신설 계획 중인 목동선은요, 총 12개 역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영등포구에는 이 중에 당산역 1개만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목동선 정차역 추가 유치에 대한 견해 그리고 추가 유치를 위한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현일 후보가 1분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목동선 선유구역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영등포 교통 여건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양평동 일대는 대중교통이 취약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목동선 정차 정류소 총 12개 중에 당산역 1개만 영등포구를 경유합니다. 향후 양평동 일대 재개발 사업 등 추진에 따른 이용 수요 증가, 영등포 세무서 이전, 양평동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유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 등 다수의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양평동 일대 추가 인구 유입과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구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선유구역 신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 부분에서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20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선유구역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당시 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도 그 건의에 공감을 했고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 향후에 제가 이제 국회에 가게 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정치력 갖춘 행정가로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영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동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우리 최현일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 영등포의 양천구에서 시작해서 당산역까지 12개 역이 있는데 당산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점에. 그래서 이 문제점을 먼저 하기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신월동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역이 385m로 도보를 걸으니까 4분 15초 거리입니다. 그런데 목동의 마지막에서 우리 당산역까지는 2km입니다. 이걸 갖고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11개가 있는 양천구하고 여기 하나도 없는 영등포구의 그 실태를 보여드렸고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영등포가 교통이 좋은 것이 강점이지만 일부 지역에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이 존재합니다.
거기가 양평이동, 당산이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유구역 중심으로 500m 내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마을버스 노선 하나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것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그 역이 신설이 되면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출퇴근이 편리해지시고 우리 영등포의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은 목동으로 갑니다. 목동으로 가는데 셔틀버스 이용하는데 이 목동선이 댕기면 4분 거리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현일 후보가 김영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선유구역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원안과 다르게 정 구간 지하화 결정에 따른 건설비 상승 문제가 겹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네. 예, 선유고가를 철거할 때 선유고가의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B등급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그 용역 조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선유고가의 큰 그 기둥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거성아파트 현대5차 그리고 양평동 현대2차 그 저기 당산동의 현대3차 유은아파트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이 인천 가는 지하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한강유역청에서 막혀갖고 이거를 승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한강유역청을 설득해서 이 공사를 원활하게 해주겠다. 이 선유고가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물단지고 아이들 그 옆에 있는 선유중학교나 선유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니까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철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선에 B씨가 안 나와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양천구 주민들이나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특히 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시가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그 앞서 그 우리 최현일 후보가 목동선의 경제성 타당 그 수치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선유고역이 새로 정차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며 KDI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 부분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총 목동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목동선은 이제 총 사업비가 아마 이제 12개 정류소까지 해서 10.8.7km고요. 1조 한 1,6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KDI 예타 과정에서 아마 BC가 잘 안 나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영등포구에 있는 그 선유고 사거리가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반드시 실천해 내고요. 그 정치인이 해낼 수 있느냐 또 아니냐 그런 거는 과거에 그 정치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저는 구청장 시절에 영등포역 앞에 여러 가지 변화들, 안양천의 그 변화,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 여러 가지 혁신 행정을 했습니다. 지난 4년의 변화로 영등포가 탁 트인 영등포가 되었습니다. 이건 목동선 선유고 사거리 문제는 뭐 한 정치인만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열의, 지지, 그리고 여야가 함께 가고 또 설득하고 대화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번에 후보당 상대 후보에게 한 번의 개별 질문 기회도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 중에 하나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매번 논쟁 수준에서 그칠 뿐 법제화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을 밝혀주시고요. 또 당선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사와 또 당론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가 나온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입법 로비를 받아 기업이나 본인 측근들에 대한 유리한 법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국회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그 검찰에서 불러도 가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의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1월과 7월은 원래 국회가 없는 달인데 변함없이 열리고 있는 것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일찍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이 불체포 특권이 예전에 그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에서 발언을 잘못하면 무조건 끌고 가서 고문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른 정치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예전에는 국민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영주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 국민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에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현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지난 과거 영국에서 왕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기에 정치적으로 악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취지로 독재 권력으로부터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를 보호하기에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 비리나 불법 등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한 비윤리적 행위, 불법 등에 대해서 국회 윤리 특위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징계 시 발군제 신설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국민 입법 청원 요건 완화 등 상임위원회 지원 조직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후보가 최현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이 그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최현일 후보께서 모든 특권 내려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눈높이는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새 특권은 국회의원보다 입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의 비리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활동해온 거 그리고 특정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질문한지 내용 몰라가지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 듣고요. 그 행정의 그 구청장으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 국민들이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또 동네 골목 구석구석 만나서 말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뭐 청소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들 또 아이들 통학로 또 산책길 그리고 교육 문제 등 또 어르신 또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행정가로서 또 민생 행정 차원에서 구청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뛰었고요. 향후에도 국회에 가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구청장 때 초심 잃지 않고 또 국회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의도 중앙정치도 잘하면서 가까운 10분 거리에 있는 영등포 지역 현안도 잘 챙기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365일 우리 국회가 있는 지역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 구에 있는 지역 현안들 구청장 때 했던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영등포구를 으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최현일 후보가 그럼 김영주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문제는 청년 일자리 민생과 직결돼 있어서 기회가 균등하고 주어지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에게 연루되는 채용 비리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채용 비리 사건은 통상적으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합니다. 판결문에 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시됐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고 법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참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 문제입니다. 판결문 저도 봤습니다.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구현 아들이 19대 때 그 군복무 중에 그 장교로 특채를 냈다고 저희한테 저희 회의 중에 얘기를 해서 저에게 밥도 다 산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어느 날 3년 뒤에 제가 기자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 게 아니야, 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내 이름이 들어있고 그 옆에 구현 이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사 깜짝 놀라서 그걸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당시 의원 두 분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아무개에 전화를 해서 아무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의원은 신한지주의 아무개에다 연락해서 아무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도 공란이 돼 있고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가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문재인 정부의 채용 비리가 굉장히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수사를 받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그때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떳떳합니다. 설사 그때 그게 일어나도 19대 1인데 21대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참 우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 간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씩 드립니다. 끝까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마무리 발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긴 시간 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심판해야 바뀝니다. 민생 파탄의 무능과 실정으로 민심을 배신한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하에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정치를 반드시 복원해달라는 정권 심판의 열망을 내팽개친 배신의 정치 또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습니다. 동네가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영등포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세대 교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함께 해내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기간 뚜벅이 구청장으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낸 뚝심과 실력으로 영등포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으뜸 도시 영등포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컨텐츠, 문제 해결력으로 각종 국정 현안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인 최현일이 대한민국 정치의 격, 영등포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정권 심판, 세대 교체, 으뜸 도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4월 10일 국민 승리, 최현일이 영등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제 인사말에 앞서 아까 최현일 후보가 저를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론에다 대고 비웃음을 지으면서 김영주 의원을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저를 존경하지 않고 조롱을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는 누가 영등포에 필요한 일꾼인지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국인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진영 논리에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정쟁에 김영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서 아웃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이유는 정치인의 거짓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 최현일 후보가 이 서울시에 임용될 때 정무부시장실의 정무보좌관입니다. 그리고
퇴임할 때 부시장의 보좌관으로 퇴임했습니다. 저한테 서울시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도 본인이 그 정무부시장실의 보좌관이랬던 걸 서울시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 최현일 후보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 경찰서에 허위 경력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출두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거에 유리하고자 자신의 경력도 속이는 후보가 영등포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4월 10일 일 잘해갖고 앞으로 일할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영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영등포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CNB가 중계하는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일은요. 4월 5일 금요일, 4월 6일 토요일, 그리고 본투표일은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분들도 수고하셨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